자, 이번 시간 5번째 시간인데요. 사건의 발생에는 고소고발, 인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고소고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에 여기 지금 글자가 작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범죄 발생 보고, 범죄 신고 보고, 접수 보고, 범죄 첩보 보고, 범죄 정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자가 작으니까 좀 크게 키워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범죄 인지 시간인데, 그럼 인지 보고서를 말해야 되는데, 인지 보고서가 아니고 왜 범죄 발생 보고라고 이렇게 돼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범죄 인지서에는 범죄 사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를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를 처음부터 바로 쓰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관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거 그래서 전화로 저 신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신고 전화를 받고 바로 범죄인지 보고서를 쓸 수가 없겠죠. 그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자세하게 받으면 쓸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신고받은 내용을 서류로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인지보고서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러면은 그때 범죄인지보고서 쓰기 전에 일단 신고된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부터 사건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범죄 신고 접수 보고, 아니면 범죄 발생 보고, 아니면 첩보 보고, 정보 보고. 첩보는 뭐고, 정보는 뭘까? 정보는 한마디로 첩보들이 정리된 게 정보고, 첩보는 수사 단수되는 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게 첩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거 첩보, 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 게 정보. 약간 좀 다르죠. 이게 좀 더 구체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해서 이제 여기다가 들은 내용 그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인지 보고서 쓰기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건계 범죄 현재 확인 중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알게 된 경위 증거관계 여기 처음에 증거관계 따지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증거관계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향후 조치 개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이 돼서 이제 육하원칙에서 쓸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인지보고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폭행 사건 처음에 신고 접수받을 때는 범죄 인지보고서 자세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일단 발생보고를 정리해 놓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 진술 듣고 가해자 진술 듣고 현장에서 듣기 어려우면 사무실로 데려와서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혐의가 확인되면 거기다 이제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범죄인지보고 여기 나오네요. 범죄인지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범죄인지 근거는 어디 있느냐? 형사소송법 196조에 보면은 사법경찰 관리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196조 사법경찰 관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사법경찰 관리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관으로만 돼 있죠. 여기 제목은 관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관으로만 돼 있어요. 수사관, 경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 관 이렇게 관은 범죄 혐의가 사법경찰 일은 없죠. 빠져 있죠. 그거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아까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범죄인지 보고서는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 경찰은 범죄인지서 이렇게 해요. 범죄인지 보고서라고 그러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범죄인지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범죄인지 보고서 쓰느냐, 범죄인지서 쓰느냐, 경찰관이 쓰는 거예요. 경위 이상이 쓰는 거예요. 실제는 요 뒤에 이제 사법경찰리가 이제 그 경사, 경장, 순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저기 사법경찰리가 썼더라도 그 서류상으로는 그 사법경찰 관명의를 작성한 걸 해놔야 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수사 개시 이게 이제 범죄 인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수사관, 경찰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는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아직 시행되진 않는데 곧 시행될 건데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돼 있죠. 이게 그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걸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 중인 거에서 이제 모든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5조 검사는 수사를 어떻게 하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여기 인식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료나 인식이나 같은 의미예요. 사료라고 하는 건 이거 처음에 형사법 제정했을 때 그 용어가 아직까지 이제 개정이 안 된, 이 조문이 개정된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중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현대식 용어로 바꾼 거고,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찰관은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가 다를까 해서 여기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개시 진행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있어야 될까요? 마무리 종결. 그런데 경찰관은 종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검사는 종결 권한까지 있으니까 굳이 개시 진행 종결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변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기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거기에도 규정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제23조 범죄인지 보고서 해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범죄인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범죄인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여기 좀 이거 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것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 뭐가 제일 궁금할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 누가 그 죄를 저질렀을까? 누가 그랬을까? 피의자 인적사항이 제일 궁금하죠. 누가는 뭐예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름이 제일 궁금해요. 우리는 이름이 제일 궁금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더 궁금해요? 아니면 직업이 더 궁금해요? 우리는 직업이 더 궁금해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특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쓸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름 옆에다가 바로 주민등록번호 쓰지 말고 직업을 쓰세요 하는 게 대검찰청 오래전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인지서, 의견서 이런 거 쓸 때 성명 옆에 직업을 쓰는 거예요. 성명하고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직업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적사항이에요. 피의자 인적사항. 그러니까 누가 죄를 저질렀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이 제일 궁금하겠죠. 범죄 사실이 제일 궁금하겠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전과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죄를 저질렀대? 죄명. 그래서 어떻게 범죄 사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해서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 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 범죄 사실은 그 죄명의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된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거관계는 빠져 있는데 증거관계는 그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 이렇게 됐습니다. 증거의 요지. 그래서 이제 의견서라든지 그 수사결과 보고서 공소장 거기다가는 이제 증거관계도 써주셔야 그 수사 인지단서에서 증거관계 쓰긴 좀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다 수사하고 나서는 증거관계도 좀 써주셔야 되겠죠.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아까 형사형법 254조 첫 시간에 했던 거. 그 일시 장소 방법. 공소장에 기재하는 거. 그거 여기다 이제 명시하고 특히 어떻게 알았대? 이걸 이제 어떻게 알고 인지를 하게 됐대?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 경력, 범죄 경력 수사 경력, 그 다음에 무슨 죄의 죄명,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 그게 적용법조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게 돼서 인지를 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쓰라 하는 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요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소속기관 쓰고,
여기는 이제 범죄 사건 번호예요. 범죄 사건부에 기재하는 거, 사건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 범죄 사건부를 여기다 기재하는 거, 범죄 사건부 번호 해가지고 날짜, 인지한 날짜,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 책임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인지보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이제 한 명일 경우에는 여기 일일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는 다 생략되는 거죠. 요거는 생략되는 거고, 두 명일 경우에는 이거 숫자를, 피의자 숫자를 1번, 2번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는데 3번, 4번 쭉 쓰는데 여기다가 또 아라비아 숫자 1번 하면은 보기에 좀 헷갈리겠죠, 이게. 여기 2, 3번 나오는데 여기 2번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숫자로, 피의자가 여러 명일 때는 로마 숫자로 이렇게 써주면 구분이 쉽겠죠. 인적사항, 이름 쓰고, 한자 쓰고, 직업,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 직업이라는 요거는 글자는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해서 농산물 판매업 해가지고, 여기다가 상호를 써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호를 뭐 대박마트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그 상호는 쓰지 말고 일반적인 대학생 이러면 되지, 무슨 대학교 대학생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택시기사 이러면 되지, 무슨 통산 택시기사, 통상 택시기사 뭐 이렇게 상호까지 기재하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상호를 기재해야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호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 직업을 쓰는 거예요. 농산물 판매업, 뭐 대박마트 농산물 판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나이, 만으로 쓰는 거죠. 그 남자일 경우에는 쓰지 않는데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여자 표시를 해줘요. 범죄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남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등록기준지. 아까 그 등록기준지 기재하라는 말은 없었죠. 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소장에는 등록기준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등록기준지도 확인이 되면 써주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의견서 할 때 써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피의자를 여기다 하는데 2번 피의자 여기 사람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인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양벌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을 여기다가 그 양벌규정 대상인 법인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법인 상호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문구 그대로 써줘야 돼요. 상호 문구를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 해서 이 주식회사 대박마트하고 대박마트 주식회사하고 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대박마트 그 다음에 대박마트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거하고는 서로 다 완전히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회사죠.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 등록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하고. 금융계좌 추적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써줘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쓰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제 김 누구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 소재지 이거 주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살고 있는데 주거인데 이것은 소재지 해가지고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소재지를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있고 이제 두 번째 범죄 경력, 수사 경력 해가지고 피의자 이렇게 누구 해가지고 선고일자, 선고법원, 죄명 그 다음에 선고 해가지고 이게 한 10건쯤 되면은 10개 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우리가 출력을 해서 기록에 붙이니까 다 써줄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왜 몇 건 더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건 되면은 그럼 어느 걸 대표적으로 쓰지? 그러면은 최근에 선고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형량이 중했던 사건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나머지는 왜 몇 건 더 있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은 주식매수 대박마트라는 법인은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이 없어요. 법인은 이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자료를 관리하려면은 지문을 찍어야 돼요. 지문, 종이 수사자료표라든지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지문을 찍어가지고 그 지문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데는 지문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자연인이 아니니까 단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법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벌금을 아무리 몇백만 원씩 그냥 그 수차례, 10차례, 20차례 내도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범죄 경력
이라고 하면 되지. 범죄 경력은 뭐고 또 수사 경력은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형벌의 종류가 그 형법에 보면 형벌의 종류, 형의 종류 그래가지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금까지만 범죄 정가, 우리가 말하는 정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밑에 있는데 그건 빼고 벌금까지가 이제 그 정과, 우리가 말하는 정과고 나머지는 수사 경력이에요. 수사 경력에는 구류, 과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불기소 처분받, 기소유예 처분받은 거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받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거, 그 다음에 뭐 혐의 없음 처분받은 거 이런 것들 지문 찍은 사건들 그것들이 이제 벌금 밑으로 있는 거는 수사 경력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 수사경력, 범죄경력, 수사경력 이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씁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죄명을 씁니다. 죄명, 각 해가지고 2명이니까는 각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가지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양벌 규정이니까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같은 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 하나일 때, 이게 하나일 때, 죄명이 하나일 경우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이게 보기가 불편하네. 농산물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띄고 원산지 띄고 표시에 띄고 관한 띄고 법률 띄고 위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죄명은 붙여 써라. 띄어쓰기 하지 말라. 다 띄어쓰기를 하는데 꼭 한 가지 죄명만 붙여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명만 붙여 써라.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대검 예규에 보면은 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표시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고 있어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표시할 죄명에 관한 예규. 거기에 보면은 띄어쓰질 않습니다. 죄명은 띄어쓰질 않고 그냥 붙여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서 보냐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란에 가가지고 공소장 이렇게 치면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표시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쓰는 거예요. 범죄 사실 쓰는데 이 사람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 전력 해가지고 이거를 좀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든지 누범 기간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기다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이미 한번 썼으니까 또 쓸 필요 없이 그냥 생략하고 범죄 사실 바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범죄를 또 저지르면은 나중에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 해가지고 행정사범의 범죄 사실은 여기다가 뭐 하는 사람이란, 피의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써줘요. 피의자는 대방마트 대표인 사람이고, 피의자 주식회사 대방마트는 피의자 김누구는, 피의자 주식회사 누구는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무슨 주식회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보통 이렇게 써주고요. 앞에는 그 피의자는 어떤 범죄 사실 보면은 피의자 주식회사 대방마트는 법인이고 피의자 김은 이 주식회사 대방마트의 대표이사다.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게 문구상으로는 그게 좀 흐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 피의자 김 누구부터 대표이사부터 범죄 사실이 나오잖아요. 이게 법인은 양벌 규정은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피의자 순서도 이게 앞에 나오는 사람부터 먼저 써주는 게 그게 좀 흐름이 약간 좀 불편하게 볼지 몰라도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의자는 대표이사의 저 주식회사 대방마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그 주식회사 대방마트는 설립된 법인이다. 이래갖고 이제 1피의자 김 누구 해가지고 여기다가 처벌조항을 써주는 거예요. 처벌조항.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처벌조항 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뭐 해서는 안 된다. 벌칙조항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뭐 해서는 아니, 뭐뭐 해라. 명령규정. 뭐뭐 하지 마라. 금지규정. 의무규정.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규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가지고 하지 말랬는데 왜 했어? 이거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잖아요. 너 하라는데 왜 안 해?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데 왜 했어?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를 써주고
이로써 이게 해서 이제 길면은 나중에 좀 요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써 피의자는 농수산물인 피도라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해가지고 이거 앞에 있는 이 중간에 범죄 사실을 좀 요약해 주는 거예요. 결론 내주는 거 해가지고 이것은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구성요건이죠. 이거 구성요건.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여기는 구성요건 해당성. 우리가 먼저 시간에 다 배웠죠. 범죄 성립 요건에 구성요건 해당성, 그리고 요거는 구성요건 요약, 구성요건 요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 해가지고 피의자의 여기다가 피의자 김누구는 여기다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는 이렇게 쓰고 그 밑에는 이 피의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하지 피의자 김누구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피의자는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도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인데 피의자는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나가지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는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의 뭐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여기다가 피의자 대표이사인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요 칸에서는 이 김누구는 피의자가 아니니까 요 칸에서는 피의자 주식회사 대박마트 칸이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이사인 여기다 피의자라고 붙이진 않습니다. 대표이사인 김누구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규제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양벌 규정 범죄 사실은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대표이사인 누가, 종업원인 누가 해서 요것만 바꾸고 나머지 똑같이 쓰면 돼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양벌 규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다 쓴 건데 피의자는 피의자의 종업원인, 피의자의 대리인인 누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해서 요것만 바꾸시고 요 문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다. 양벌 규정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적용법조 해가지고 피의자 김누구 피의자 해가지고 농산물 원산 이것도 띄어 쓰죠. 붙여 쓰는 거는 죄명만 붙여 쓴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법률 처벌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벌장. 여기에 6조 1항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를 보면은 제6조 1항에 위반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조부터 하면은 요게 또 6조 1항이 딸려 나오니까 14조 6조 1항 해서 벌칙조항 쓰고 이제 근거조항이 되는 명령조항, 금지조항, 의무조항을 그 뒤에다 딸리는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박마트는 여기에 보면은 양벌 규정이 있어요. 17조에 보면은 14조 이런 거는 양벌 규정으로 첨다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갖고 양벌 규정부터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17조, 14조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단서 및 인지경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처음부터 범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행정조사를 통해서 그 형사처벌될 혐의를 알게 되면은 행정조사 공무원이 그 행정조사 결과를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불러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인지하게 되죠. 해가지고 인지사건을 처음부터 정보 입수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인지사건을 좀 고소고발은 그냥 고소장 고발장을 가지고 오니까 고소인 고발이니 고소장 고발장을 갖다 주니까 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걸 보고 조사하면 되는데 인지사건은 갖다 주는 사람이 수사관님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정공무원의 행정조사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인지사건을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면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조사 처음 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이거 어디 가서 정보를 입수하지 어디 가서 이것을 그 인지 단서를 어떻게 잡지 이렇게 혼자 정보 수집하러 돌아다니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행정조사원들이 행정조사한 걸 가지고 시작하면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적발경위서에 그 내용이 써 있고 확인서, 거래명세표 하면서 행정조사하면서 그 증거 수집을 많이 해놔요. 그걸 갖다 활용하면 훨씬 쉽겠죠, 이게. 그래서 인지하려면은 행정조사원을 많이 활용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 인지까지 사건의 발생 3가지, 고소고발 인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고소고발 인지로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입건이 되는데 그 입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